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변동재정간접비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많이 풀어봤죠? 소비 차이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비 차이는 변동재정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실제 시간 기준이죠. 실제 시간 기준. 그러면 325만 7천 원 마이너스 345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19만 3천 원 유리한 차이가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15번의 답은 3번. 해답이 틀려요. 여러분들 해답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의 답은 3번으로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16번 문제. 자,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것 맞죠? 근데 외부 보고용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계산으로 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기초재고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말재고자산도 뭐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순이익은 같겠죠. 2번이 맞습니다. 17번 신제품 A를 700단위 생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6원이고 단위당 고정비는 2원이다. 기초재고액은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기초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재고 수량이 100단위일 때 전부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변동하는가? 앞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죠. 앞에 강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원가 계산 플러스 기초 속 고정비예요. 그렇죠? 기초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속 고정비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는데 기초는 없다고 그랬고요. 기말재고 수량이 100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기말재고 수량이 100단위 곱하기 100단위 곱하기 고정비가 단가가 2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00원이 되죠. 그럼 변동원가 계산은 200원만큼 줄어들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고정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고정원가가 비용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판매량이며 생산량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결합제품 생산 시 변동원가 계산 적용이 전부원가 계산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에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변동원가 계산은 발생한 원가가 미래에 동일한 원가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즉 고정비는 원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품의 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원가 회피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자, 매출 400원에서 변동비가 150원, 120원 빼주시면은 400원에서 270원 빼봐요. 여러분들 400원 마이너스 270원 빼주면 130원 나오죠. 곱하기 판매 수량 2만 개 해주시면은 260만 원. 3번이 답입니다. 20번. 다음 중 12P 분석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4번에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4번이죠. 21번. 앞에서 나왔었던 문장입니다. 단위당 판매 단가와 변동원가는 변함이 없고 고정비만 20% 증가하면 손익분기점의 매출 수량 20%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고요. 그때는 칠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세후 영업이익 42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물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이 됩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인데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서 세후 순이익까지 공식이 갑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이 200원이죠. 일단은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원. 변동비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변동 판매관리비까지가 변동비예요. 그러면 60원에 150원이죠. 150원이 변동비예요. 그러면 50원은 공헌이익이 되겠네. 그죠? 고정비는 50만 원입니다. 고정비는 50만 원. 그러면 100%일 때 75%, 25%가 됩니다. 나누기 25%를 해주면은 손익분기점의 매출이 나올 거예요. 50만원 나누기 0.25를 해주시면은 200만원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이 됩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200만 원에 75%면 150만 원이죠. 그럼 150만 원 빼주면 공원이익은 50만 원이 되고요. 고정비 50만 원을 빼주시면은 영업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세후 영업이익을 42만 원 달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법인세율이 몇 프로? 30%라고 나와 있고요. 법인세율은 30%. 그럼 여러분들 얘가 100%일 때 요 구간만 보세요.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얘가 100%일 때 법인세율이 30%면 얘는 70%가 되는 거잖아요. 나눠보세요. 42만 원 나누기 70%를 해주시면은 60만 원이 나옵니다. 60만 원. 자, 검산해 볼까요? 60에 30%면 18만 원. 그리고 42만 원 나오는 거 맞죠? 자, 60. 근데 고정비가 50 변동이 없죠.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110만 원이 되는 거죠. 나누기 25%를 해주시면 110만 원 나누기 25%예요. 110만 원 나누기 0.25를 해주시면 매출액은 44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액은 440만 원. 판매량을 물었으니까 나누기 단가 200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440만 원 나누기 200원을 해주시면 22,000개가 나옵니다. 22,000개. 22,000개가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그래서 비율을 계산을 해줍니다.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률을 해주시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계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후 순이익이 42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00%로 놓고 봤을 때 법인세율이 30%니까는 세후 순이익은 70%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60만 원 나옵니다. 공원이 50을 더해주시면은 네 110만 원이 나올 테고요. 110만 원 거꾸로 올라가서 매출액 구해주시고 수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 문제예요. 다음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재료 처리 활동 중 100만 원은 고정비이며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그렇죠? 조립 및 포장의 활동 모두 변동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품의 수는 5개, 시간 1시간이다. 단당 판매 가격과 재료비가 각각 1,000원, 100원일 때 제조 공원이익을 물었어요.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에요. 매출액이 얼마래요? 여러분들 매출액은 1,0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변동비가 재료비가 200원 나와 있어요. 재료비가 200원. 그 다음에 재료비 다음에 재료 처리가 있죠. 재료 처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조립과 포장이 있습니다. 조립과 포장. 재료 처리는 여러분들 여기는 변동비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 고정비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만 변동비예요. 100만 원. 조립은 100만 원 다 변동비고요. 포장은 역시 마찬가지 100만 원 모두 변동비예요. 토탈 변동비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나누기 몇 개를 생산을 했냐면 10,000개를 생산을 했으니까는 단가는 3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0원에서 200원, 300원, 500원 빼주니까 제조 단위당 공원이익은 500원. 3번이 답이 나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24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활동은 분석이 가능하나 고객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는 활동이 분석 가능합니다. 1번이 틀렸어요.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 기준을 사용해서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 불가능하던 제조간접비도 개별 제품의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로 인식되어져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원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가 정보뿐만 아니라 관리액의 목적의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다만 원가 동인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25번. 자, 다음에 수명주기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제조 이후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 원가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생산 단계와 마케팅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러분,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연구 단계부터 폐기까지를
원가 절감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단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번 틀렸어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 주기 매 단계마다 모든 가치 사슬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향상되는 거 맞고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가치 사슬 단계에서 얼마만큼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서로 틀린 가치 사슬 단계에서 발생한 상호 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제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기간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서 제품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6번 기업과 니은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되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디션에 합격하면 현재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죠?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원가를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과거에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물원가죠. 이미 과거에 발생된 원가는 매물원가. 답은 3번이네요. 27번 프로젝트 A에 대한 매출액은 20만원, 변동비는 10만원, 고정비가 15만원 있다고 나와 있죠.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이렇게. 자, A에 대한 프로젝트 매출액이 20만원 나와 있고요. 변동비는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원이익이 10만원인데 고정비가 15만원이죠. 그러면 적자가 5만원이 나는 사업이에요. 고정원가 중 5만원은 A를 포기하더라도 계속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를 포기했을 때 고정비는 5만원이 계속 발생한대요. 그러면 적자가 역시 마찬가지 얼마죠? 5만원이죠. 변동이 없습니다. 똔똔이에요. 답은 4번. 외부 제조업자가 28번 문제 보시면은 외부 제조업자가 부품의 필요량 만 단위를 전량 납품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외부에서 구입하면 변동비 들어갈 게 없잖아요. 변동비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게 변동비란 말이죠. 고정제조간접비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변동비는 안 들어가죠. 변동비 다 더해주면 180원 플러스 70원 플러스 50원입니다. 300원에다가 고정비가 3분의 1만큼 회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고정비 30만 단위 나누기 만 단위면 30원인데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10원 회피할 수 있는 거죠. 310원입니다. 답은 4번. 외부에서 구입하면 변동비를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변동비 플러스 회피 가능 원가가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단가예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29번. 사업부 간 대체 가격 결정하는 방법에는 대체되는 재화의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원가 기준과 대체되는 재화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장 가격 기준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 기준은 공급 사업부가 원가를 통제하도록 하는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요. 원가 기준은 이미 회계 시스템에 기록된 원가 자료를 이용하므로 적용이 쉽습니다. 시장 가격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부 관리자 협상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시장 가격 기준은 시장 가격이 존재할 경우 객관적이며 적절한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30번 문제를 볼까요? 순장부가액이 30만 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여러분 3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처분했으므로 20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20만 원의 이익 곱하기 법인세율이 20%니까 이는 4만 원의 세금이 지출됐습니다. 4만 원의 세금이 지출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또 매입했죠. 순현금 지출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00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까는 돈이 지급된 거죠. 세금도 4만 원 납부를 했으니까 돈이 지급된 거죠. 그런데 50만 원에 매각한 것은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서로 상계 처리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54만 원만큼 지급된 겁니다. 54만 원만큼 지급됐어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새로운 투자안에
20만 원에 투자하였다. 투자안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0원이다. 매년 6만 5천 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최저 필수 수익률이 12%일 때 수년제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도 한번 해볼게요. 매년 6만 5천 원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될까요? 현가, 연금현가. 매년 동일한 금액이니까 연금현가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3.6. 그 23만 4천 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20만 원 빼주면 3만 4천 원이 수년제 가치 NPV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2번. 경영진은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 중이며 경영진이 분석한 이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는 0보다 큰 값이 산출되었다. 경영진은 NPV가 0보다 크게 나왔어요.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영업이익을 높게 잡은 거예요. 높게 잡은 게 수년제 가치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재무 담당자인 김하준 팀장은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경제성이 없다. 김하준 팀장의 분석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경영진이 오류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니까 이익을 높게 계산한 거죠. 예,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수년제 가치가 0보다 높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높게 잡았을 때다 때문에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금액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33번. 다음 중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지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투자에 소요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동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실제 조업도 수준에서 실제 원가와 예산 원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2번이 답이에요. 35번. 다음 중 매출액에 대한 성과만을 측정해서 통제 책임을 질 뿐 투입물과 산출물 모두에 의해 결정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수익 중심점. 매출액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 것을 수익 중심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사업부 A와 B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문제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자본 비용이 10%일 때 각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과 잔여 이익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A 사업부는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올까요? 투자 수익률이 A 사업부는 400억 나누기 2천억 하면 20% 나오죠. B 사업부는 720억 나누기 4천억 하면 18%가 나옵니다. A가 높죠? 잔여 이익은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본 비용이 1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투자액이 2천억이죠. 2천억의 10%면 얼마입니까? 200억이죠. 그러면 순이익 400억에서 그 200억을 빼주시면 200억이 나옵니다. B 사업부는 4천억의 10%면 400억 나오죠. 720억에서 400억을 빼주면 320억이 나오고요. 잔여 이익으로 하면 B가 우수하다. 1번이 답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앞에서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실제 점유율 차이와 실제 규모 차이를 바르게 계산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실제 점유율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죠. 마이너스죠. 점유율 차이니까 실제 점유율 마이너스 예산 점유율 곱하기 평균 공원이익 곱하기 실제 시장 규모를 내주시면 돼요. 실제 시장 규모. 그러면 실제 시장 점유율은 35%인데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40%니까 일단 불리한 차이죠.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적게 했으니까 일단 불리한 차이입니다. 공원이익은 100원이고요. 실제 규모가 10만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0만 원. 그죠? 50만 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50만 원 불리한 차이. 자, 그 다음에 실제 규모 마이너스 예산 규모 곱하기 공원이익 곱하기 예산 점유율이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규모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규모의 차이. 실제 규모가 내려와서 실제 규모 마이너스 예산 규모 곱하기 공원이익은 똑같고요. 예산 점유율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규모는
10만 개고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게 12만 개예요. 12만 개. 이것도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네요. 100원이고 예산 점유율은 40%가 되죠. 그러면 빼주면은 마이너스 2만. 그쵸? 곱하기 100원. 200만 원에 40%면 80만 원이죠. 80만 원 불리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답은 4번이죠. 38번.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장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적 측정치와 고객, 기업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에 의한 비재무적 측정치 간의 균형 있는 성과평가를 달성할 수 있고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에 의한 외부적 측정치와 기업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 의한 내부적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업종을 불문하고 정형화된 측정 수단까지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선행지표 간의 연계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39번 경제적 부가치를 계산하면 얼마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투하자본이 500억 나와 있죠. 투하자본이 500억 중에서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을 거예요. 부채 비율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00%라는 얘기는 250억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100%니까는 반반 나눠서 그래야지 딱 나눠주면 100%가 나오는 거죠. 250억씩이라는 얘기예요. 타인 자본 비용은 5%, 자기 자본 비용이 15%입니다. 계산하시면은 250억 곱하기 250억 곱하기 5%를 해주시면은 12억 5천만 원이 나와요. 12억 5천만 원. 여기는 250억 곱하기 15%입니다. 37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40억이 나오죠? 아니 40억이 아니라 37, 12, 49억, 50억이 나오죠. 50억. 세우순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와 있으니까 영업이익 100억에서 자본비용 50억을 빼면 경제적 부가가치 EVA는 50억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50억. 영업이익에서 빼주시면 돼요.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한 성과평가의 의의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내재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각 단위, 부문, 팀과 개인을 성과평가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성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맞죠? 자기 자본 비용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자본 비용도 반영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 5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